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월 소장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주식을 증여하고 싶은 마음을 이제 어느 정도 먹으신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제 다음에 우리 기업을 물려받을 우리 자녀에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주식을 증여하는 게 제일 좋을까? 사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을 증여하게 되면 일단 세금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다못해 양도로 아이가 내 주식을 사는 걸로 한다 하더라도 내 주식을 살 수 있는 아이가 자금 여력이 충분해야 되는 거고, 내 주식을 파는 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쟁점이 뭐냐면 주식 가격이 아마 쟁점이 될 겁니다. 문제는요, 우리 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사실 없죠. 상장기업이야 뭐 증여일 기준으로 앞에 2달, 뒤에 2달 종가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되지만, 비상장 기업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직히 웬만한 중소기업, 땅, 뭐 건물을 갖고 있지 않은 중소기업 주식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교환 가치가 없죠. 이때 세법에는 상증법 시행령으로 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치를 구하는 이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비상장법인의 주식 가격은 어떻게 구해지냐면 손익가치와 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갑니다. 자, 순손익가치의 가중치는 3배, 순자산가치의 가중치는 2배 이렇게 되고요. 부동산 과다법인,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산 비율이 전체 자산의 50%가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좀 반대가 됩니다. 손익가치 2배, 순자산가치 3배 이렇게 가중평균을 하게 되는데, 그럼 순손익가치는 뭐고 순자산가치는 뭐냐? 순손익가치는 법인의 약 순이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자산가치는 증여하는 기준으로 결산을 해서 그때 나오는 우리 회사의 순자산,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 그리고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손익가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게요. 자, 증여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순손익가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순자산 가치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냐 오늘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확 올랐거나 뭐 하루 만에 아니면 하루 만에 뭔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변동될 수 있지만, 손익은 솔직히 기간이 중요하잖아요. 기준 시점. 그래서 손익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증여한다고 한다면 손익의 기준은요, 직전 연도 손익이기 때문에 얘가 2021년도까지 반영이 되죠. 그런데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2022년 손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아셔야 될 거, 손익은 직전 연도만 하게 되면 아마 왜곡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3개년을 가중평균합니다. 그래서 직전 연도에 가중치 3을 주고 2년 전에 가중치 2를 주고 3년 전에 가중치 1을 줍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직전 연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는 우리 회사가 좀 별로였어. 근데 2022년엔 확 떠. 지금 내가 봐도 올해 이거 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최소한 주식은 언제 주시는 게 유리할 거냐면 아마 2022년 12월 31일 전에 주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코로나 여파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좀 안 좋아요. 상황이 좀 별로 안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손익을 반영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해를 넘겨서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식을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지만 이 손익가치 반영 때문에 엄청 많은 주식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증여하고자 마음을 먹으셨으면 올해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주식 가격이 높다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손익가치를 한번 봤다면 이젠 자산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의 자산가치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가로 평가해야 되고요. 시가로 평가해야 되니까 조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건물을 취득하신 지 오래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재무상태표에 토지 건물에 대한 그 가격은 아마 취득 원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땅값은 올라갔겠죠. 건물이야 뭐 감가 반영됐겠지만 그러면 이 땅값 올라간 땅값을 시가로 반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평가 차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평가 차익 같은 경우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장부가와 시가 중에서 큰 걸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시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순자산 가치는 총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부채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추계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제외가 되는 건 퇴직연금 DC형 들어가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요. 그다음에 DC형이 가입자가 아닌 분들,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닌 분들, 예를 들어서 임원이나 뭐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특히 비회감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조금 자산 가치를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정관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퇴직금 제도를 잘 만들어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가지급금 같은 업무 부관 대여금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우는 아무래도 좀 상환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좀 해볼 필요가 있냐면, 가업의 승계 주식 사전증여 특례를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가지급금 등의 대여금, 즉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과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이런 자산은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업 승계 증여 특례 공제율이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가지급금을 차라리 처분해 버리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지급금을 처분했을 때 부담하는 이 세금과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식을 자녀에게 줄 때 줄어드는 세금, 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유리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낫겠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업의 승계 주식 사전증여 특례를 한다고 한다면 가지급금은 무조건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급금이 있다고 한다면 인정이자만큼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는 좀 쉽지 않고요. 가격이 더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순자산가액이 그만큼 가지급금으로 인해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주식 가격에 참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밖으로 떼버리는, 즉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처분해서 없애버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개별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꼭 가지급금을 반드시 소득 처분을 상환하는 게 반드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업의 승계주식 사전증여 특례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다음의 조건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주시는 분이 60세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해야 되고요. 이 경영을 하면서 우리 가족의 지분이 다 합쳐서 50%가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는 사람 조건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이고요. 3개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세를 신고할 때, 가업의 승계 사전증여 특례로 증여세를 신고할 때 그 신고기간 안에 그 자녀는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주식을 주기 위한 걸로 쓰기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이 친구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해야 되니까 대표님도 생각을 좀 하셔야죠. 물론 공동대표나 각자 대표를 하셔도 되긴 됩니다만 중요한 건 얘가 경영 일선의 전면으로 세워도 될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2021년 세제 개편안, 특히 가업 승계 관련한 내용들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공제가 더 커집니다. 지금 가업의 승계주식 사전증여 특례 기본 공제가 5억인데 5억에서 10억으로 커지고요. 그 다음에 10% 한도가 100억에서 최대 100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업력에 따라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 세율.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증여세 10% 구간은 싸다. 이 구간으로 최대한 절세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0% 구간이 현재는 30억이지만 세제 개편에 통과되면 60억입니다. 그럼 되게 할만하겠죠. 요거 한번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언제로 잡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고려를 하다 보면 이게 좀 기업마다 상당히 좀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재무제표를 만드는, 즉 내년 3월 전까지 이제 법인세 결산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어떻게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까는 가업의 승계주 사전증여 특례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비상장법인 주식 가격을 평가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존의 우리가 세무 대리인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서 잘 현명하게 세금을 줄이면서 보다 많은 주식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전략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였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